올해 들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를 돌파했으며 치솟는 물가로 민생은 위태롭습니다. 무능 정권이 초래한 국가위기, 이를 견제할 거대 야당은 위기를 민생이 아닌 정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원금은 정쟁입니다. 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자극해 잠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소멸입니다. 무책임한 건전 재정 약속에 이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다음 국회, 정부, 아들 세대가 빚 문제로 허덕이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새 국회와 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새로운 미래를 이뤄나가야만 합니다. 민생을 담보로 한 소모정치, 이슈정치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오. 총선 전 여당이 띄운 서울 편입 논란부터 최근의 25만 원 지원금 모두 국민이 아닌 당을 챙기는 정쟁입니다. 거대 야당은 당심이 아닌 민심을 청취해 생산적 협치와 논의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국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오늘날 마주한 국가 위기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맞이할 제22대 국회의 의장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간의 소멸적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 진지한 논의와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큰 사람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저는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맡아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 중지 요청과 의사 방해를 준열히 제지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필리버스터 당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게 최초로 허용했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우리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보다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힐링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힐러리라는 애칭으로 국민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지닌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장은 나라 살림의 중요한 축으로서 여야 화합 정신과 더불어 결단력과 단호함, 정치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입니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 챙기는 의원도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여를 중립으로 넣는다라며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의원도 국회의장이 맞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모두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해 최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합니다. 국민께서 선물하신 175석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찬성보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실망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작금의 국가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협치하는 야당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이상은 4월 25일 새로운 미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석현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연설을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을 이제 그저께 하셨죠. 이렇게. 네. 이게 그 이번 주 방송 요약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연령에 맞춰가지고 대본을 짜기도 했고 이제 처음에는 요 모두 발언만 따로 떼가지고 한 꼭지 다뤄볼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게 나 여기 들어있네 싶어가지고 이걸 그냥 인트로로 이렇게 밀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이석현 비대위원장님 육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지금 비대위 회의가 4월 19일 그러니까 첫 번째 비대위 회의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지상파 뭐 뉴스들에서 이제 보도국들에서 라이브로 따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뒤에 비대위 회의들은 이렇게 라이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그래서 이걸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다소. 네. 아쉬운 대로 제 목소리로.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저기 연 대표님 당원들과의 이제 만남 자리 거기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뭐 제 성격상 원래 그런 자리에 갈 그건 아닌데 제 이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거를 예약을 하셨다가 이제 당일날 이제 일이 생겨 못 가게 되셔가지고 대신 좀 가달라 그래가지고 회비를 이미 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이제 연 대표님 뭐 선거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뵙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근거리에서 뵙고 이제 뭐 하시는 말씀도 잠깐 듣고 그러고 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선거 결과가 워낙 안 좋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김정민 대표가 당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 나왔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 와중에 또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 이제 정기 은퇴하시는 거 아니냐, 선거에서 그렇게 져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그날 하신 말씀의 취지를 이제 좀 되짚어봐도 뭐 그런 당장 뭐 정기 은퇴한다 그런 얘기는 없으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적어도 뭐 당분간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함께 하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했던 게, 그거는 이낙연 대표님 그동안에 하신 그 말씀이나 행동들을 되짚어 보면은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낙연 대표님이 우리 창당하면서 계속 이제 출마 요구했을 때 한동안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명분을 내세우셨던 게 이제 21년 그때 이제 경선 때 그 종로 국회의원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자기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또 뒤엎는 거는 그것도 이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니면 뒤엎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때 하신 말씀에 비춰서 보면 이분이 말씀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신 말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신다라는 걸 이제 충분히 이제 거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이제 귀국하셨을 때 일성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랬잖아. 네. 근데 선거 한번 졌다고. 여기서 정기현 대표님 떠나는 게 되는 거고, 더구나 지금 뭐 이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정말 참담해가지고 그야말로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신 말씀이나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을 쉽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뭐 선거 이렇게 됐어도 연 대표님이 떠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도 지난주에 그 지지자들 모임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혹시나 이제 요즘 또 연 대표님 이렇게 안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나가 이래저래 이제 추스리셔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주변에도 또 이제 좀 이제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대위한테 공간을 열어줘야 되니까 지금 전면에 나서시는 거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뒤로 물러나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신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근데 너무 흔적도 없이 안 보이셔서 뭐 지금 다 이번 주말인가도 또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네. 또 당원들하고 이제 또 만남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그 광역시별로라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지자들하고 또 만남 자리를 가지시지 않을까. 이제 당분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네네. 그 협상 결렬돼 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네. 500만 원으로 재판부에서 이제 합의 보라고 중재안을 내놨는데 양측 다 거부해 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건 물론 예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이제 그 신천지 관련 가짜 뉴스나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당 변호사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설주환. 네, 설주환 변호사 지금 이제 고소하기로 한 거, 네네. 고소 들어간 거,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이제 적어도 향후 1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게 이제 건건이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쪽 스피커의 신뢰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계속 쟤네들도 뭐 이렇게 하나 둘씩 가짜뉴스로 판명 나가지고 깨지는 꼴을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막 그렇게 막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지들 스스로 자기들 스피커를 못 믿게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분간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국회에 지금 의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는 내실을 다지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식 기반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뭐 선거 2년 뒤에 지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2년 뒤부터는 연달아 선거입니다. 2년 뒤에 지선,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총선 이렇게 나가요. 또 쭈루룩 3번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틀림없이 보궐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 민주당 그 후보들 보면 좀 줄줄이잖아요, 줄줄이.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거기 돈 봉투 관련해 가지고 또 7명 소환 검찰에 소환 요청했다면 또 이 새끼를 또 핑계 대고 안 나갔던데.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총선 전에는 이제 총선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고. 예. 총선 끝나서 그래서 소환했더니만 뭐 의사일자 어쩌고 핑계 대고 또 안 나갔다고 하는데. 의사 일정은 지금 없잖아. 아직 그 21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국회는 안 끝났는데 지금 뭐 지금 국회에서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뭐 나가려면 못 나갈 건 없죠. 그러니까요. 뭐 굳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상임위원 선정한 그런 게 있는데 22대 상임위 선정 같은 거. 그리고 지금 그런 거 이제 보통 뭐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단이 거의 맡아서 하는 거니까 전원이 다 참석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원내대표단 저쪽 당 원내대표 박찬대 않았지. 그렇죠. 네. 아직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추대라고 그러잖아. 단독 후보돼 가지고. 이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일이 민주당 역사에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유력한 박찬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치고 왜냐하면 뭐 이재명 지지자들의 엄청난 성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사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뭐야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건데 네네. 왜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 못해서 진짜 웃긴 게 이거예요. 하나둘씩 다 후보를 그냥 자진 사퇴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추대 흐름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관점이라던가 주관을 드러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하러 하냐. 그냥 그 이재명 지지자 잡아다가 그냥 그거 시키지. 직장이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당분간 4년간 한 3년 정도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왜 그러나 몰라. 근데 그게 있을 거예요. 단순히 지지자 그룹만 그렇게 이제 지지자 그룹만 있으면은 쟤네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눈치를 안 볼 시기인데 문제는 스피커가 문제죠. 스피커. 네, 스피커 애들이 그런 거 다 찝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씹어 돌릴 거란 말이야. 그게 또 웃기는 게 이게 사실상의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의 전초전 성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장까지도 지금 네,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장 그나마 국회의장은 조금 뭐 남의 표까지 받아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근데 지금 이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오는 인간들 꼬라지가 하나같이 그냥 거기는 교통정리에서 한 명만 나와도 될 정도로 사실 뭐 누가 나와도 좀 이상하죠. 차별점이 보이지가 않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조차도 정상적인 그동안도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 후반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방탄으로 거의 국회가 방탄질 말고는 한 게 없긴 했지만 그래도 중심 잡아주는 의장님이 있었는데 이제 22대 국회는 그조차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네. 네, 그런 이 당꼬라지가 이런 와중에 이제 또 뭐 이건 우리 당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4월 23일날 이제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서지현 부산시의원 이 양반을 이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 이분이 이제 뭐 때문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냐면은 이분이 이제 새로운 미래 부산시당 창당 행사를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창당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 할 때 이제 그 대관을 해줬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1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어요. 이분이 창당 행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참석도 아니고 그 천병준 새로운 미래 그 부산 시당 위원장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빌리자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와서
원래 좀 얼굴을 뭐 알던 사람들 인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서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친년 인사인 건 맞잖아요. 네, 그 작년에 그 대한민국 생존 전략 북콘서트 부산에서 할 때 그때 이제 공동사에도 보셨고, 예, 그렇죠. 네, 뭐그 이전에도 보면 이런저런 자리에 많이 얼굴을 비치시고 해가지고 우리도 익히하지 않은 얼굴이죠. 뭐 이제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천병준 의원이 25일 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뭐 잠깐 이제 지인들이랑 인사하려고 인사차 잠시 방문했다가 창당 행사 시작 전에 이제 돌아간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참석했다고 이렇게 잡는 거 억지고 그다음에 대관은 서지현 의원이 한 것도 아니다. 네, 새로운 미래 당원의 명의로 대관이 네. 이루어졌다고 네. 하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이분이 이제 그 친년 인사니까 어떻게 잘라내려고 그냥 트집 잡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내후년이지. 내후년. 네. 네. 내후년에 지방선거니까요. 네.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그 이제 지선에 영향 주는 것 이전에 그냥 친년 인사니까 당에서 내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거의 나가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냥 부산시당이 말하자면 그 중앙당이나 개딸들 눈치 보고 저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아서 기는 거라고 알아서 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경우 네. 그 대한민국 생존 전략 행사를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아직 탈당하시기 전 그 민주당이니까 네. 그때 그 무슨 부산시당 행사를 열어가지고 같이 열었죠. 같은 시간대 열었는데 또 이제 그 생존 전략 분코설 때 잠깐 앉아 있다가 그렇죠. 인사만 하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랬었죠. 네, 약간 뭔가 태클을 거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서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우리 당으로 넘어왔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비례예요, 비례. 너무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은 넘으면 이 직을 상실하게 돼. 이게 그래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럼. 근데 당원권 1년 정지로는 그게 비례가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출당을 시키면은 비례를 그렇죠. 한성 잃어버리니까. 그죠. 출당시키면 바로 우리 당 넘어와가지고 우리 당에 이제 부산 시의원이 2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지. 천병준 의원은 구의원이지. 네네. 부산시당이 아무튼 부산시의원 한 명이 또 이제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당 안 시킨 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좀 쪼잔하다. 시조라다. 네. 예. 그냥 할 거면 출당 시켜줘라. 그러니까. 우리 당 마음 편히 우리 당 오시게. 더럽습니다. 네. 추잡합니다. 추잡해. 네. 그래서 뭐 이제 천병준 의원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게 된 서지현 의원께 새로운 미래 부산시당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도 좀 미안하지. 그렇죠. 우리랑 엮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민주당이 그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니까 이따 이제 또 이제 뭐 서슴치 않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지난 선거 때 우리가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화풀이죠. 이번에 그 부산 쪽 결과는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부산 쪽 안 좋다고 좀 이제 대통령님 멱살 엮고도 지랄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뭐 계속 말했지만 그 그냥 헬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없어 다른 거 없어. 다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그 전체적 표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난 것도 아니라며 부산에서. 네네.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의석을 못 건졌다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진짜로 그 이재명 때문에 진 거 맞지? 간당간당하게 진 거면 더구나. 그렇습니다. 에휴. 아마 이제 뭐 여론조사 추이가 좀 좋았었다. 뭐 이런 거를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께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지 뭐. 네. 네, 그래서 짤막한 소식 다뤄봤고요.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친S님, 귀여운 감자님, 웰컴퓨터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0595-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퓨터에서 배송에 사용하는 안전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박스에 넣어서 다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든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웰컴퓨터에서 이제 특가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인 구성은 뭐 흰색 그 웰컴퓨터에서 많이 미는 그 이제 흰색 그 네네. 반투명 케이스 있잖아요. 화이트. 네, 화이트 그 케이스 본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랑 키보드 이제 마우스 세트까지 이제 그렇게 일체화된 그 세트를 이제 그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 이제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량이 한정이라서 뭐 이제 몇 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앞으로도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이벤트들이 간간히 있을 모양인데 이 소식들을 빠르게 아시려면은 물론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카톡 웰컴퓨터 채널 여기를 이제 카톡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은 요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바로바로 뜨게. 네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제 혹시나 컴퓨터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요 웰컴퓨터 카톡 채널 이제 추가해 두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 세트가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양이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라만까까 사장님이 여러 우한을 겪으셔가지고 그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그 자녀분들 찍은 사진이랑 그다음에 라만까까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이제 출력물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다 저장해 놓은 외장하드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거 백업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복구를 위해서 웰컴퓨터로 지금 보내질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매장에 온수기가 또 이제 온수기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지금 이제 좀 멘붕이 오신 상태인데 아무튼 이제 지금 어버이날 선물 세트를 이제 준비 중에 있으시고 오늘쯤에 아마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선물 내용이 달디단 밤양갱 앤드 그리고 벚꽃 양갱 이걸 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멘트를 네 아주 인기 있었던 비비의 어둠의 아이유라는 별명이 있는 저는 극혐하는 극혐하십니까? 장기하를 극혐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저는 장기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밤양갱과 벚꽃 양갱 그리고 박스에 카네이션 한 송이까지 카네이션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보시면 그 샘플 사진 올라온 거를 저는 봤는데 이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 선물 세트를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오늘이나 늦어도 다음 주 이제 월요일까지는 올라올 거고 요 방송 오늘도 시점쯤에 늦어도 올라올 거고 이게 그다음에 아마 50에서 80세트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예상 물량이. 그래서 저 이제 샘플 사진은 봤는데 좋더라고요. 퀄리티가 일단. 그리고 좀 다른 거하고 다른 그 어버이날 선물 세트들하고 약간 달라 보이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보이던데 구매하실 분들은 뭐 만약에 이 업로드 저희 방송에서 요 녹음을 이 광고를 들으시고
남원 가까이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날 올해를 하루 중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잽싸게 준비하셨다가 여기는 뭐만 하면 오픈런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순삭되는 데라 가지고 잘 준비하셨다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딴 밤양갱을 요 아이템은 어쩌면은 스승의 날 때 재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쓸 수 있거든. 카네이션에도 문구가 그냥 이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이기 때문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문구가 이렇게 주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그대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네. 이것은 경영에서 꼭 필요한. 뭐 어떻습니까? 뭐 물건이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런저런 그 시즌에 이렇게 선물로 드릴 만한 그런 선물인 내용인데 뭐 문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만 양갱 드시고 선생님은 양갱 먹으면 안 돼 그런 건 없잖아. 네. 물론 선생님의 취향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인트로에 이석현 비대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짚으신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25만 원을 둘러싼 포퓰리즘.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번 국회 22대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 중요성과 그래서 중요한 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앞서 이제 한번 짚어볼 뉴스는 21일 날 노컷 뉴스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계 은퇴 앞둔 노 정경의 마지막 당부.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김진표 의장님이 지금 이제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미국이랑 이제 캐나다를 순방을 하셨어요. 이제 뭐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여야 의원들 대동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곳을 둘러보시면서 이제 경제 관련해 가지고 교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이제 좀 다지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 중에 이 일정 중에 보면 4월 16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의회 교류센터라는 곳을 방문을 하셨어요. 이 날이 이제 이 한미의회 교류센터가 오픈을 한 날이었거든요. 여기 약칭이 이제 KIPC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한국 의회랑 미국 의회 간의 교류를 위해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여기서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한미 동맹에 관해서 그런 이제 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김진표 의장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 국회의장을 끝으로 이제 정계 은퇴를 이미 시사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마지막 김진표 의장님 정치 통틀어 가지고 마지막 해외 순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임기가. 5월 30일부터 31일부터인가가 5월 30일부터 아마 22대 국회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뽑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국회의장 임기도 이제 한 달 남짓 가량 남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보면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님이 지금 이제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자기 본인 임기 내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하더라도 토대라도 닦아놓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출산 문제예요.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보면은 16일 날 이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 의원 교류센터 방문을 하신 다음에 이날 이제 하신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저출생인데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자꾸만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 이제 앞서서 요 말씀 앞서가지고 이제 오늘 어떻게 띄우셨냐면은 지금 21대 국회의원 통틀어 가지고 제일 고령이 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출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그렇게 띄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곧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제일 먼저 여야가 힘을 합쳐 저출생 대책에 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진표 의장님은 이제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냐면은 계속 이제 정권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이라는 게 없진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가 휙휙 바뀌어 버리고 이게 또 그나마 이제 정권이 그 계승되면은 그럼 같은 정당이 정권을 이어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론 이제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갔으면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의 상당 부분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크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대국민적으로도 신뢰를 못 얻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자체도 계속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도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타개책으로 김진표 의장님이 구상을 하신 게 헌법에다 아예 명시를 해버리자. 네네. 그래서 이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개헌을 하자.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저출생 대책에 관한 어떤 그런 조항들을 헌법에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김진표 의장님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이제 이게 이 정책이 좀 길게 봐야 될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짚으셨던 걸에 비춰보면은 여기에 이제 끼워넣을 수 있는 게 연임제 같은 것도 끼워넣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연임제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디지 SBS인가 KBS인가 지금 뭐 저출산 관련해서 특집 프로그램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진표 의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이제 나라 걱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제 21대 국회가 곧 끝나지만은 21대 국회 전성기는 총선이 끝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느냐? 선거에서 진 정당은 물론이고 이긴 정당까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어쩌면 지금이 입법의 최적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선거 전에는 선거에 임박할수록 국회도 이 유권자들 눈치를 보면서 소신대로 이제 입법 활동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제 21대 끝나고 뭐 22대 국회에 등원 못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지금 자기 소신대로 뭔가를 할 생각이 있으면 확 질러볼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이제 그런 식으로 소신대로 뭔가를 펼쳐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발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틀려 먹어가지고 과연 이 김진표 의장님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게 말입니다. 박찬대 추대시키는 것만 봐도 네. 이미 글러먹었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헌법에다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안 해도 정책 그렇죠. 기조 방향 같은 건 딱 잡아주고. 예, 이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게 헌법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법안 낼 때도 헌법에 그렇죠. 기초해가지고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법안을 내기도 수월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대책을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근거가 되니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진짜. 이게 지금 저출산이 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시지만은 뭐 이렇게 수치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0.72명 그러고 네. 출산율 그러는데 뭐 근래에 나온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었죠.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12위 정도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2050년이 되면은 뭐 저기 동남아 개도국들한테 역전당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그쪽은 지금 뭐 출생률이 뭐 한 2명씩 나오고 하니까 아직도 훨씬 많이 그렇죠. 나오고 인구가 쭉쭉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당장 인구만 해도 그렇죠. 그쪽이. 네, 우리는 점점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니까. 네. 저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다가 안전기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인구 너무 많다. 네네. 한 3천만 명? 뭐 그 선에서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전혀 근거 없는 낙관. 네, 그런 것도 해보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낙관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로 3천만 명쯤으로 안정기로 접어들려고 해도 그 안정기까지 가는 동안의 기간이 한 적어도 한 100년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금 5천만 명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네. 이 시기에 지금 들어오는 고민영웅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떼고 하려면은 점점 줄어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그런 복지들을 다 그 차질 없이 쭉쭉쭉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상당히 빡셀 거란 말이죠. 결국은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네. 뭐 3천만 명 가지고도 저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생산성 유지하려면 또 그 정치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네. 생산성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그렇죠. 만큼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생산량을.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생산성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네. 그 전환이 되게끔 역량이 잘 집중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당연히 자신들의 매출과 걸려 있는 일이니까 뭐 기계화를 하던 자동화를 하던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요즘 뭐 식당 가도 은근히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 이제 그 로봇 네네 로봇으로 그 서빙하는 거 로봇 서빙기들. 네네. 뭐 실제로 많이들 보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그 바로 이렇게 네, 터치패드로 네, 통해 가지고 네, 주문도 하고 네. 심지어 이제 결제까지도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속속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그 제조업 쪽이죠. 제조업 쪽에. 뭐 이제 제조업도 좀 이제 정리될 건 정리되고 하면서 좀 그 체제가 네. 고부가 산업 쪽으로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전환이 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건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그 사회 전반에 그 여건이 바뀌어가면서 사회 시스템도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가 좀 내다보고 진짜로 준비를 할 건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진보 의장님이 지금 제시하신 이 저출산 대책 같은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 꼭 해야 될 역할인데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하겠다는 인간 두 인간의 기사를 하나씩 볼 텐데, 이런 비전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막막하고 짜증만 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그냥 관례에 따라서 당연히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네. 이제 나올 거거든요. 네. 자, 그 중에 한 명은 이번에 5선인가 이번이 이 양반이 네, 뭐 조정식.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 하다가 내려놨어요. 네. 국회의장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4월 22일 날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의 민심을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정권 심판, 두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죠. 사실 뭐 아니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나 경제 살려라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정권 중간 그건 평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중간 평가의 결과로 심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지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정권 심판도 이제 정권 평가라고 보면 중간 평가라고 보면 뭐 언제나 같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가 이런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 지겹다 이놈의 개혁 진짜. 네, 개혁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니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게 왜 개혁이지? 그러니까요. 이건 뭐 기본이잖아. 네. 원래. 이건 마치 저쪽 진영에서 자유 맨날 찾고 그러는 것만큼이나. 네, 그렇습니다. 막 진짜 막 토 쏠리는 그런 오딩이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 뭐 명심은 당연히 조정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진짜로 그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국회의장이 뭐 명심 따라가야 되는 그거냐고요. 아니 민심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명심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이번 총선 결과가 이재명 막 이러면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줬다는 겁니까? 자, 근데 참고로 여기 어느 뉴스에 나왔던가 그 민주당 찍은 이유를 조사한 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죠. JTBC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 중에 이재명 때문에 찍었다. 17%가 그래요. 20%가 안 되죠. 17% 정도 되고 뭐 대부분 정권 심판이 60% 넘어가고 그러는데 무슨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14% 정도 기억하는데 뭐 17%든 14%든 뭐 아무튼 뭐 이재명 때문에 찍은 사람 별로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총선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다, 윤석열이다.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죠. 네. 어제도 갑자기 명심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막 이렇게 뭐 1년 8개월을 막 민주당 이 지도부와 함께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를 이제 또 개혁 하여튼 내가 적임자다. 네. 개혁 국회 적임자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화두인데, 아니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인데 민주당 출신으로서 제대로 당의 뜻을 반영했느냐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불만도 있었다. 이게 이제 그동안 그 이제 지금 21대 국회의장 전반기가 박병석 의장,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가 이제 김진표 의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박병석 의장은 상반기. 그러니까 맞아요.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이었나? 네, 그렇죠. 그렇지. 한때 저희들도 박병석 의장님 욕 많이 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반성해야지. 박병석 의장님의 재발견을 해주신 분이 모색가대한 박병석 대표야. 아니 뭐 저는 딱히 이제 뭐 박병석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그냥 그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건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그동안에 내가 또 진짜 쥐뿔도 모르고 그 자기 직분에 충실하려는 사람 욕을 했구나. 네.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정식 이분이 그 지난 21대 국회 두 분 국회의장을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민주당 출신의 이제 그 국회의장들을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국회의장은 이제 다수당이 갖는 게 당연하고 지금 이제 나오는 지금 국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뭐 저기 법사위원장 보통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보면은 법사위원장을 그 야당 2당한테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임위를 이제 배분하고 딜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의장은 다수당이 갖는 게 당연한 이야기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저는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야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줄줄이 막혔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랑 그다음에 법사위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승자 독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멋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럴 거면 의회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이다이 까가지고 이긴 놈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룰을 정해놓고 이긴 놈한테 다 몰아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의회야?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라는 걸 왜 만드냐고. 그냥 정당끼리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일당되는 놈이 4년간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2022년에 네. 다수당이 돼가지고 서울시에는 국힘이 과반이거든요. 과반 훨씬 넘지 않나? 지금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정확하게 지금 비율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네. 그럼 서울시는 국민의힘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또 한다는 소리가 보면은 뭐 대통령 거부권이 지금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200석 찬성 200석 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내면은 대통령이 못 튕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200이라는 게 꿈의 숫자다 그러면서 180쪽으로 하향 조정해야 돼 이딴 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지들이 200석 못 만들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석을 만들든가. 언제는 소수당 돼가지고 저기 뭐야 그 국회 무슨 법이냐 그거.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킨 게 민주당 아니에요? 아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킨 거는 국힘이랑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자기들 소수당들과 쫄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통과시켜 준 거기는 한데 네. 자기들도 근데 그때 그래 이게 좋겠다. 그렇죠. 하고서 같이 했잖아. 그리고 그 법 취지 자체에 동의를 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자기들이 다수 당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게다가 제2유구권까지 쌩깔 수 있게. 참 진짜로. 뭐 지금 당원들도 이 지랄이잖아 보면. 이건 상호 견제 때문에 행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유구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국회가 행정부를 뛰어넘고 싶으면은 그래 200석까지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합의가 돼야지 행정부의 거부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낮추겠다? 왜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만든 취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거슬린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못하니까 거슬린다. 이렇게만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로 이 의원들 그 국회의원들 차질이 없는 인간들이 지금 뭐 4선 5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짬을 이렇게까지 국회 짬을 먹고도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리 짓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수결이 뭐 민주주의의 막 핵심인가? 아니지. 모든 것인가? 예. 다수결의 민주주의 핵심은 그 나치도 민주주의야 그냥. 그럼요. 히틀러가 아니 그 뭐 옛날 아니 히틀러만 그랬나? 무솔리니는 안 그랬나? 이탈리아에 저기 뭐야 중국 애들도 그렇고 뭐 당시 제국주의가 다 뭐 그냥 옛날 중세시대 왕들이 하듯이 그렇게 했냔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마오쩌둥도 민주주의지 뭐 그러면은 뭐 마오도 민주주의지. 북한도 민주주의야 이런 식이면은. 그렇죠. 어쨌든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이 얘네들 좀 조선노동당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일당 독재를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참 이재명 하나 난리 났다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회에서 독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드릉대고 있는데, 야, 그럼 진짜 나라꼴이 뭐가 되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놀고,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치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개헌해서 내각제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도저히 만약에 대통령 대권을 못 가져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동안 이제 제가 내각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각제 취지는 이런 게 아니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의회가 안 싸우고 일을 하게 하는 방편으로 내각제도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지. 권력 정치의 수단으로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정도면은 대통령제를 하든 의원 내각제를 하든 요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뭐 이제 뭐 이건 원래 이제 우리 당원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해보려고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정치인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지도자를 사실 그러니까 뭐 국민을 대표하고 뭐 국민의 모습이 됐다는 소리들 선거철에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리더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러니까 주어졌죠. 지역구의 대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네, 말로는 머슴이라고 그러죠. 무슨 개뿔이 무슨 머슴한테 무슨 그렇게 특권을 주는 머슴이 세상에 있어. 말로만 머슴이지 실제로는 지역구를 대표는 대표자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 중재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럼 리더라고 봐야 된다고. 근데 리더의 인식이라는 건 항상 이 뭐 밑에 따르는 팔로워들의 인식이랑 같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라는 거는 팔로워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면 볼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리더의 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그래서 뭐 대통령님이랑 우리랑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계속 그 자기가 상기하고 있어도 대통령님을 바라볼 때 좀 뭐 서운한 마음을 덜 먹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리더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때로는 팔로워들이 좀 고깝게 느끼더라도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땐 가르치는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건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게 리더지. 이 조정식의 인식 수준은 근데 보면 지금 개딸이랑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초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딸 푸시로 국회의원 뺐지 뭐 한두 번 단 사람도 아니고 4선 5선까지 한 사람인데 자기 정치관이 없었던 사람이 분명히 아닐 텐데 저는 이거 영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국회의원을 라이롱으로 했다는 얘기죠. 참 진짜 이렇게까지 깊이가 없나. 그렇게 국회 짬을 20년 넘게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깊이가 없나 싶어가지고 참 진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네, 그리고 여기 한 명 더 있죠. 추미애. 네. 이번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난번에 한번 쉬어가지고 장관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조정식보다 끝발이 조금 모자라죠. 자. 이 양반이 4월 24일 날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얘기 있죠. 네,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중립기업 어쩌고 얘기가 이 추미애 이 인터뷰에서 한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김진표 두 분 국회의장을 아주 대놓고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때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격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22년 4월달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내놓은 것 중에 내용이 이런 게 있거든요.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이제 원래 19년이었나 20년이었나 그때는 검수완박법 보면은 그 6대 범죄, 네네, 6대 범죄 한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내놨는데 22년 이제 4월달에 개정하는 보면은 6대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이제 다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대로 가면은 부패 범죄랑 경제 범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이제 네. 검찰에서 네. 직접 수사를 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국힘이 이제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결국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중이 등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후에 이제 시행령 정치가 가능해졌죠. 그렇죠. 예. 윤석열 정권이 이제 시행령으로 이 검찰을 계속 수사하게끔 네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검수완박법을 좌초시킨 거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회의장이 좌초시키려고 한다고 되나? 예를 들어서 니네가 다수당이잖아, 민주당이. 결국은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나 같으면은 그냥 수사권 다 날려버린다로 개정을 던져놓고 국힘이 반발을 하면은 국힘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요거 독이면 집어넣어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물론 뭐 국민의힘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거고 니네가 뭐 잘하지.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이 두 번째 검수완박 법위를 굳이 통과시킨 게 아니 그 2019년인가 20년에 첫 번째를 통과시키고 나서 네.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네. 근데 또 그냥 검찰을 옥죄겠다고 이걸 또 한 거 아닙니까? 그 2019년에 그때 이제 그 홍영표 원내가 당시에 발의를 했었고 그 통과가 된 게 아마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 당대표였던 그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 끝날 즈음에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게 이 개정안이거든요. 검수완박법. 근데 뭐 사실 얘네들 좀 말이 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분이 안 서는 게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이재명을 끼고 있으니까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옳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내면은 국힘을 압박하기도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이재명 끼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먹히잖아요. 지금 이거 이재명 수사 검찰이 못하게 하겠다는 법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해본들. 그러니까 최초에 6대 범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놔둔 거는 왜냐하면 검찰이 노하우를 갖고 있기 중수부의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경찰이 아직 그거를 수사할 만한 역량이 아직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하나 실드 치겠다고 이거를 건드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검수 한번 하고 싶으면 이재명을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죠. 이재명 배제하고 그다음에 뭐 돈 봉투 같은 걸로 엮여 있는 인간들 다 뭐 당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일선에서는 다 제껴놓고 그러고 검수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뭐 지들만 옳다고 이재명 검찰 탄압이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사람들이 들어먹히냐고 안 들어먹히지 당연히.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러면서 뭐 다른 게 문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짜증이 나죠. 거기에다가 또 다선 의원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친 이재명계로 굉장히 유명한 정성호. 친명 좌장.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뭐 특검 이제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거 이제 정성호는 이거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곧 만날 텐데 그 자리에서 괜히 특검 얘기 같은 거 꺼내지 마라. 네네네.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추미애가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 뽑아준 게 21대 때는 무기력했지만은 22대 때는 잘하겠지라는 국민들의 기대감 하에서 뽑아줬는데 이재명 당대표식이나 돼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저런 소리도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 이재명 쪽 그 민주당 팟캐스트들이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 자기들도 그렇게 거의 세뇌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인기가 없는 거는 윤석열을 잘 못 패서 그런 거야. 네.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네. 뭐 개혁을 선명하게 밀어붙이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개혁을 선명하게 못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재명한테 다 건건이 발목 잡혀서 그렇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검찰 개혁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때문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 1, 2년 뒤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봅시다. 오염수 방류 때 방류 집회 민주당이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쪽 시민단체 쪽에서 같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 이재명 방탄 집회로 변질된다고 외부에서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하겠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라고 민주당이 주최해서 열어놨더니만 거기서 이재명은 또 자기 방탄 소리하고 앉아 있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당위라는 이제 측면을 보면은 이재명을 지우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이전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자체가 맞는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봐야죠. 사실.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 시기상.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검찰의 수사 권한을 빼앗고 경찰 위주로만 수사 권한을 넘겨 주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은 이제 기소만 하고 그렇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수사력의 부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렇죠. 이제 천천히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문제는. 네. 갑자기 질서가 확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을 이제 전문성 이관시키는데 그 기간은 뭐 꽤 길게 잡아야 될 문제지. 이거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관심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쁜 놈 잡아놓는 게 관심 사안이지. 그렇지.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잡아놓던 경찰이 잡아놓던 잘 잡아놓은 나쁜 놈은 그렇죠. 잘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럴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국민 여론은 특검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의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통령과 제1정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뭐 물가 대책이라던가 지금 민생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아니면 이제 좀 장기적 플랜은 김진표 회장이 내던진 화두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사실 네. 저출산 대책 논의해야 된다. 뭐 그런 거면 공통적 인식을 만들어도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대국적으로 정치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아 진짜 포퓰리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뭐 이제 그러면서 또 뭐 이런 소리도 해요. 이제 추미애가 다른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국회의장이 어째서 중립이 아니냐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되물으니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재질문하는 게 그러면은 뭐 국힘이 오르면은 국힘을 편을 들 것이고 개혁신당이 오르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도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추미애가. 뭐 본인 말하고 너무 다른데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미친 소리지. 국회의장이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도 안 드는 게 국회의장이지. 당연하죠. 누가 옳고 그런 거는 국회의장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인간은 국회의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법안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당적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아예 법안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만석 국회의장 당시에 법안으로 네.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이 법안이 있다 없다 했었대요. 있다 없다 했었는데 다시 마지막으로는 이만석 국회의장 때 이게 몇 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민주당 시절이잖아요. 한나라당 있을 때 이만석이 국회의장 할 때가 민정당 아니야? 예. 그러니까 최초의 무당적 국회의장이 된 게 그 16대 시기예요.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의장을 지냈는데 이때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됐고 이때가 이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16대가 언제부터야? 16대 국회가 16대가 2000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바로 직전이잖아요. 2000년에 개원. 아, 그 열린우리당 생겼을 때인가 그러면 16대가? 아니죠. 2000년에 개원했다니까. 2000년에. 그 후반기 때는 열린우리당이 여러당이 생기고 나서 총선을 했으니까 여러당 후반기 때는 생겼고 전반기 때는 아니지. 16대 국회가 2000년 열린우리당 때네. 아 열린우리당 직전이네. 이때 한나라당 시절을 맞구나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이만석 국회죠. 16대 국회에서 2000년 뭐 그때쯤인가 보네 아마. 네, 그러니까 이만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였으니까. 그럼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일 거 아니에요. 16대 국회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2000년에서 2002년까지가 이만석 국회의장 시절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때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말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왜 당적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거를 법률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뭐 사실이긴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뭐 일본 같은데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법안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근데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통치하는 사람이듯이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의 장이에요. 네. 그러면 초당적인 인물이어야지 왜 그 사람이 어떤 당 소속이 돼가지고 어떤 당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이러면.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막. 문재인 정부의 실책중이 하나지.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까지 갔다는 게. 아 나도 그때는 참 조국의 강을 못 건너가지고 그렇죠. 그래 추미애가 뭐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윤석열을 당시 검찰총장을 잘 견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아들내미 문제는 바로 그냥 추미애 사실 그 배척할 이유가 충분했는데 김어준이 세탁질 제대로 해줘가지고 추미애도 세탁질을 근데 해주긴 했는데 예. 했죠.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송영길, 예. 김상곤 예. 이렇게가 이제 그때 전당대회 예. 그 카운터 파트였단 말이에요. 상대 후보 네네. 둘 다 못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걔네 뭐 단순히 당 대표 뽑아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김어준이 세탁질을 너무 잘해줬어요. 추미애 세탁질을. 뭐 예 그것도 이제 거짓이라고 예 다시 뒤집혔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완벽하게 지워줬지. 네 지워졌죠. 근데 못한 건 못한 거야. 김상곤하고 송영길이 둘 다 그놈의 호남팔이라는 거를 너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참여정부 때 호남 홀대한 거를 뭐 다시 그러니까 호남 정치를 보관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먹히겠냐고요. 그렇죠. 특히나 그 타이밍에. 에휴.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 김어준의 힘도 있겠지만 대세를 영 잘못 본 두 사람이었다. 뭐.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좀 이제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의미는 없긴 한데 네. 지금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이 아니었고 네네. 당원 성분이 지금 이제 개딸로 채워진 전원 당원 성분이 아니었다면은 조정식이나 추미애가 이렇게까지 꼴통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우리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또 국회 배지를 다셔서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조정식이나 추미애가 정말 그 다 똑같이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고 해도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런 시기에 꼴통 발언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지. 뭐 분위기 자체가 달랐을 수는. 다들 영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뭐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뭐 그 자아가 또 작을 리는 없거든. 이런 인간들이. 자아가 작을 리는 없는데 근데 민주당이라는 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약간 예전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뭐 평민당 이런 시절부터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지만 이해찬 같은 사람들 빼고 대체로 좀 이래요. 얘네들. 그러니까 철학이 없어. 얘네들은 때법에 워낙 익숙해요. 얘네들은.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안 던지고 있어. 그렇죠. 철학이 없어. 그래서 맨날 그 국민이 옳습니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추미애도 또 SNS에 그런 걸도 썼더만요. 뭐 이제 권력이 이제 뭐 국민으로 넘어왔다. 개소리지. 국민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국민에게 없다는 소리예요. 옛날 무슨 뭐 소비에트는 뭐 권력이 인민에게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국민을 컨트롤할 수 있다. 국민을 내 입맛대로 부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국민을 뭘로 컨트롤하냐 유튜브로 컨트롤을 한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참 이 꼬라지를 이제 뭐 더 이상 같은 당에서 안 봐도 돼서 좋긴 한데 같은 당에서 안 보는 게 안 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너무 무력해가지고 어떻게든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제일 이게 국가 단위로 봐야 되니까 당 단위가 아니고 보기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무력감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다. 이 꼬라지를 보면은 진짜로 뭐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나라 망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계속 망하게 냅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제 힘든 국회 전반기를 보내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참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인데 뭐 사실 걱정하는 것도 약간 주제 넘을 그렇죠. 주제 넘는다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두 번째 포퓰리즘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맨날 깠던 거
처음에는 한동안 또 지겨워서 안 하려고 했다가 네. 지난주에 좀 다루려고 했다가 지겹다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번 주까지 계속 넘어오면서 계속 뉴스가 커져가고 있어요. 이것도. 예, 그리고 일이 커졌어요. 그리고 좀 색다른 그런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네. 민주노총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2일 날 논평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문흥은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거 인식 정확하죠. 내놓은 민생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의 그 효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 이건 이 민주당 21일 논평은 완벽하게 우리 시각과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매우 민주노총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한편으로는 민노총이 방송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 동부 하면서 네. 이제 민주노총이랑 네.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네. 특히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랑은 이렇게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엮여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의 본진이라고 하면은 뭐 진보당, 지금의 진보당, 그러니까 네. 옛날 구민노당이죠. 뭐 지금 아니면은 이제 뭐 정의당, 정의당 쪽에 가깝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기반을 다 잃었잖아요. 진보당은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정의당은 한석도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원내 그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민주당을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본다고 쳐도 어쨌든 이 내놓은 메시지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 만말이라 가지고 네, 뭐 선명하게 네. 네, 뭐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얼마 만에 민노총이랑 나랑 인식이 이렇게 같은 시기를 다시 맞게 된 게 지금 얼마 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한편으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논평을 내놓으니까 네. 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이 재선 의원이 곧 코앞에 눈앞에 있는 용해인이 민주노총 너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보고 똥파리라고 하는데 진짜 왕똥파리는 용해인이야. 지금 이제 8년째 세금 빨아먹게 생겼잖아. 이렇게 날라먹는 똥파리 같은. 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고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된다. 네, 미리 이제 예고편을 기본소득을 향한 이 열정. 네. 네. 조사불라 진짜.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현실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는 다르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분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인식에 동의를 합니다. 용해인의 이 인식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선별해서 줘야지. 왜 돈을 다 뿌리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25만 원만 딸랑 주면은 뭐 퇴직할 거 퇴직 안 하고 버틸 수 있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25만 원 지원금은 실질 임금을 보충한다. 네. 그래서 이 실질 임금을 보충한다는 면에서 노동자의 민생에 득이 된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뭐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응을 못 받는 불안정 노동자나 아예 임금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전국민 지급으로 뿌려야 되냐고 이걸.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대안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별 지급해라.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말고 정할 거면은 오늘의 상품권을 하든가. 네. 그 중에 하나라도 니네가 받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자, 우리는 밝혔습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네.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집어치워 이 새끼들아. 그렇지. 이런 거지. 네. 15만 원 같은 소리에 집어치워라.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요 프로그램 요거 직접 이제 영상 보신 분도 꽤 있는 것 같고 요 기사도 많이 접하신 것 같은데 25일 날 이제 CBS 김현정이 뉴스쇼에 이제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랑 제주대 교수 이상희 교수님이 이제 토론을 했어요. 요 이슈를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짚어봅시다. 이거 보면은 사실 좀 짜증나서 이원재 교수가 어떤 양반입니까? 이원재 교수는 어느새 교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성공회대 연구 교수더라고요. 네. 예, 연구 교수고 그 전에 이제 랩 2050이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조정훈 네. 그 시대전환 대표와 함께 랩 2050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어요. 랩 2050 소속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이사인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원재 교수가 네. 어쨌든 교수직이나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물심양면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 랩 2050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랩 2050이라는 데가 참 그 랩이라는 명칭이 참 부끄러운 수준이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네.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무슨 논문을 발표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든 데이터를 이렇게 자기들 편의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려고 많이들 이제 애를 썼죠,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구석 사람들보다도 못한 네. 굉장히 나쁘죠. 의도적으로 뭔가 숫자를 곡해하고 그렇죠. 끼워 맞추기도 하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무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랩 2050에서 이제 내놓은 게 어떤 거냐 뭐 이거를 랩 2050에서 내놓은 건 아니지만은 뭐 이제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기본소득 그 저기 뭐야 도감 뭐 예식을 해가지고 네네. 그 10만 원 마을에 던져주면은 뭐 호텔에서 침대 사고 한 바퀴 삥 돌아서 간다. 네, 뭐 치킨도 사고. 네, 뭐 그래서 실제로는 돈 쓴 거 하나도 없는데 10만 원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의 경기가 부양됐다. 뭐 네.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담론들을 계속 만들어낸 데가 랩 2050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굉장히 이제 미시적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굉장히 협소한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이게 마치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있다가 지금은 교수라는 직함까지. 성공회대. 네, 뭐 저는 또 성공회대에 또 상당히 또 인식이 안 좋거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탁현민, 네. 탁현민도 탁시도 성공회대지, 한원고도 성공회대지. 네, 성공회대가 약간 뭐 원래 이제 좌파의 네. 요람 같은. 그렇죠. 원래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 이명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참 맞는 얘기들이 많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절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다른 편에 서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반박을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많이 던지더라. 그리고 지금 이 토론에서 나온 이원재 이야기 하나만 놓고 봐도 진짜로 화가 나는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네. 저는 사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참고 토론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성격도 좋으셔. 이상희 교수님 뭐 익숙하시죠? 예전에 뭐 이재명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그 KBS 그 시사기획 창에서 마련한 특별 토론인가? 그때 기본소득 그 이재명 눈앞에 두고서 이제 하셨었으니까요. 방송을 그때도 이재명이랑 같이 나온 사람이 이원재였나? 하여튼 이재명 말고 한 사람 더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원재였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상희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나가셨었죠. 네. 그때도 사실 뭐 일방적으로 밟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뱀 같은 혀로 막 이 말 좀 아무 말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버텼었죠. 똑같습니다 그때랑. 네. 2020년에 그때랑. 네. 4년이 흘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관전자를 현혹하는 토론 스킬로만 놓고 보면은 이원재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토론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결론적으로 관전평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현정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이원재발에 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상희 교수님이 뭐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얘가 계속 아무 말 단지를 던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할 또 시간적 여유는 없잖아요. 이 방송이라는 게 시간적 제한이 이거 뭐 시간 뭐 1시간 2시간 한 토론도 아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아무 말에 대해서 다 반박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소리대로 들리는 것들이 있었거든. 사실 매너가 정말 없었다고 하면은 매너 같은 거 안 챙겼다고 하면은 때려도 돼. 그렇습니다. 진짜 너 뭐 아무 소리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씨 너뭐 교수라는 새끼가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상희 교수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좀 욱해가지고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맞아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 뭐 그래서 이원재 아무 말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면은 네. 어쨌든 지금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거를 어떤 줄 수 있는 당위로 지금 물가가 막 3%대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 지출은 2%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늘려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만 오르냐? 지금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서 실질 임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정부가 이거를 보조를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러니까는 추경부터 해가지고 이 민생회복 지원금 13조를 전 국민한테 주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짜다. 예산 편성이 짜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뭐 기존의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SOC 사업에 이제 뭐 건설 토목을 한다. 네. 이런 방법은 역진적인 방법이다. 이 여기서 역진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이 급하지 않는 예를 들면은 이제 토목산업을 하면은 그 돈이 사람들보다 건설회사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건설공사하면 건설회사한테 돈이 많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지출을 늘리면 안 되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소비 여력이 줄어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줘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 상품권 25만 원이다. 와, 또 화가 난다. 자, 일단 건설공사를 하면은 건설사도 돈을 먹죠. 근데 당연히 먹죠. 근데 네. 건설공사를 하나를 하면은 그 인근의 상권까지 다 살아나요 보면은. 네, 그리고 얼마가 먹고 살아. 그 노동자들. 그렇죠. 노동자들 임금으로 다 네.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냐, 막 몇 년간 공사를 한번 제법 막 몇 년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최소 건설 그래도 뭐 1, 2년은 하고 토목 그러면 4, 5년도 가고 하니까. 네, 네. 이건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 회사들이 다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네. 당연히 회사도 먹는데 그럼 아니 먹긴 먹어야지 회사도. 그 동네 장사 안 돼 가지고 망해가는 그 상권 주고 가지고 재개발 들어가는 동네들 그 재개발 들어가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재개발 들어가면은 재개발 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그 죽었던 상권은 다 살아난다니까. 그렇죠. 우리 녹음실 바로 밑에 있는 아현동 같은 경우도 거기 네네네. 이제 재개발 끝났나 모르겠다. 저도 한동안 거기 현장 좀 다녔었는데 네. 거기 한밥집 정말 맛있는 데 있거든. 아, 네네. 아직까지 공사 안 끝났으면 한 번씩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거기도 보면은 동네가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상가들이 보면 막 그 이제 공실되고 뭐 그 건물주도 거의 뭐 재개발 한다고 해서 방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리창 깨지고 그런 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재개발 공사 시작하면서 재개발 딱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거기 터파겔 때 들어가가지고 그 HB박을 용접하고 그랬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가 변하는 걸 계속 쭉 봤거든요. 한 2년 정도. 네네. 근데 터파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그 공실이 돼버린 상가들에 이제 뭐 한밥집 같은 거 생기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보면은 하나 있는 거 똘렁 있어가지고 막 장사한 정 먹고 사겠네 싶었는데 편의점도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2개 더 들어오고. 네네. 그러니까 그 인근 상권은 최소한 몇 년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된 다음에 뭐 그 뒤에는 이제 그 아파트가 분양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공사하는 게 단순히 회사 그 건설사만 먹는다 이거는 진짜로
막말이지. 네. 그래서 건설공사하면 뭐 건설 회사만 논하냐?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거는. 일단은 건설이 이루어지는 건설 기간 동안 이제 뭐 거기서 임금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주변 상권이 일단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이런 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게 새로운 그 기반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통해서 뭔가 부가적으로 탄생하는 생산되는 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예전에 이런 게 문제였었죠. 닥치고 그냥 아무런 효과 같은 거 그런 후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때려 지으면 그게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횡단보도 있는데 뭐 육교를 짓는다던가 횡단보도 사람들이 건너면 되는데 육교 왜 짓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낭비적인 예산 지출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제대로 된 예산 타당성 검사해서 꼭 필요한 거에 한해 가지고 건설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면 이건 도움이 되죠. 오히려 훨씬 더 도움되지. 이쪽 진영 보면 이제 토건족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죠. 무슨 예. 범죄 카르텔처럼 그렇게 보는 인식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토건족은 까면서 이재명 대장동 가지고는 왜 그렇게 또 실드를 치고 있냐고. 웃긴 새끼들 아니야 이것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몇 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왔죠. 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뭐 다리,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다리 뭐 이런 이제 거. 지자체들이 이제 예산 예산 그 임기 해 넘어가기 전에 예산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이제 뭐 무분별하게 네네.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뭐 모든 공사들이 다 그럴 리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토건은 무조건 나쁜 거고 카르텔들이 돈 나눠 먹기 안식이다 이런 식의 인식도 틀린 거라는 거지. 네. 그런 인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줘야 된다. 이게 이 기본소득론자들이 하는 네.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도 저는 이상희 교수님의 반박이 조금 아쉬웠다. 상품권 받고 오늘이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좀 더 핵심적인 거를 짚으시긴 했죠. 네. 이런 주장이 네. 이념적이고 교조적인 정책 노선이다. 사실 이거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게 이 새끼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 네.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 효과가 높으려면은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정이 이 사회자가 이상희 교수님을 아니까 선별적 복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희 교수님이 이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관한 이제 정의를 이제 학술적으로 짚어주셨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네.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이원재가 치고 나옵니다. 이게 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왜곡하는 근거는 KDI의 2020년 12월 요 전에 이제 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정의는 잠깐 짚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헷갈려서 그러니까 네네. 이게 우리도 이제 간혹 보면 얘네들이 하도 말장난을 쳐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적용 대상은 모든 사람인데 실제로 이 복지가 작동하는 거는 조건이 맞을 때 조건부란 말이죠. 네, 필요할 네. 때 충분히 지원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그 건강보험이나 그다음에 네. 뭐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때 보험성 복지들 있잖아요. 네. 보험성 복지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완전 노동력 상실하고 이렇게 나이도 들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기초수급자가 돼서 돈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씨님도 만약에 그렇죠. 네. 폐지줄 처지가 됐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야.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도와준다. 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건희도 그러니까 뭐 이재용도 삼성 쫄딱 많이 가지고 저 깡통 죽고 다녀야 된다. 네. 그러면 기초수급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지원을 받게 되면은 아파야지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안 아플 때는 안 아플 때 생돈 나가는 거지. 건강보험 생돈만 계속 나가는 내는 거지. 거죠. 내 소득에서 계속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건강보험은 이제 보험이니까 제껴놓고 얘기를 한다 치면 기초수급 같은 게 이제 이런 보편적 복지에 예가 되는 거죠. 네. 누구든지 간에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게 이정이건 그냥 거지건 상관없이 다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편적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선별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는 그 보편적 누구나 그 대상이 네.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보편적이지 않은 복지가 없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으면 복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이 않으면 특혜인 거지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급 네. 대상을 이렇게 특정 사람만 준다 그래 버리면은 그건 특혜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선별적, 비선별적은 이제 그 분류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희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기본소득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식의 이런 방식은 무차별적이다. 네, 우리도 네. 우리가 이 표현을 사실 이상희 교수님한테 좀 먼저 썼었어. 우리는 비선별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무차별 살포라고. 무차별 살포라고 했었나? 현금 그렇죠. 무차별 살포라고. 이게 제가 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보편적 복지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네네. 복지라는 말 속에 보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보편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렇게 이제 말을 갈라낸 거는 저쪽 진영과 기본소득론자들의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 논란할 때 그때 막 오세훈 이런 애들이 왜 부자 애들까지도 뭐 밥을 줘야 되냐. 그때 이제 이 민주당 이런 쪽 진영에서는 애들인데 다 줘야지 뭐 누구는 안 주, 왜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냐. 근데 좀 더 이제 그때 정교하게 논리 만드는 건 그거였죠.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교육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생애주기 포용주의로 봤을 때 포용적 복지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주는 게 맞죠. 예.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선별은 나쁜 거, 그다음에 그래 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가 된 거고, 네. 이거를 계속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원재 교수가 이 대목이 제일 많이 빡쳤죠, 우리도. 네, 최초로 좀 화가 나는 네. 부분이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KDI의 2020년 연구 결과를 가지고 네,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이상희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 그 재난지원금을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KDI의 연구 결과는 100만 원을 나눠줬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100만 원 나눠줬는데 30만 원이 피해 영업 제한 업종에 갔다라는 연구 결과가 다 KDI 결과는. 네, 그러니까 그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30만 원 정도로 코시국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들. 그러니까 뭐 저기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업종,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나 술집, 식당 이런데 30만 원씩은 최소한 들어갔다. 100만 원 중에. 네. 그렇게 이제 이원재가 얘기를 KDI 연구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인용을 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왜곡이죠. 네, 이거를 제대로 또 우리 장덕천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장덕천 비대위원도 많이 빡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4월 25일 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기본소득 주장자들의 문제점에서 부제목이 사기꾼인가 하는 생각. 아, 이건 정말 사기죠. 네. 예, 맞아요. 이거 우리는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지.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이거를 생전 안 보던 KDI 막 이런 거 눈깔이 빠져가면서 봤는데 보면서 나는 그 경기 연구원 걔네 것까지 다 봤어요. 비교한다고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재는 4인 가족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두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을 했을 때 그중에 최소한 30만 원은 코시국 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으로 들어갔다라고 KDI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덕천 시장님이 요약하신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봤던 보고서 내용도 뭐냐면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은 30만 원만 쓰더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게 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역 상품권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과거에서는 100만 지급받은 100만 원을 다 쓰고 그 중에 30만 원 정도는 실제로 아니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 쓰지만은 본래 소비해야 됐던 돈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도로 세이브 돼 가지고 통장으로 박히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동네에서 돈 쓰는 게 이래나 저래나 100만 원 정도는 쓸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그 기존에 쓰던 대로 쓰지만은 30만 원, 70만 원 정도는 도로 세이브가 돼 버리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지출이 한 30만 원 정도가 생기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정확하게 그때 직접 타격받은 업종들의 30만 원이 꽂혔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왜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에서도 승수 효과가 0.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00만 원을 썼는데 그중에 효과를 본 건 30만 원밖에 없다. 이거는 그 전에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현금성 복지로 이렇게 지출을 했을 때 알려져 있는 승수 효과 나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계산한 효과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희가 과거에도 추적을 했었지만은 이 돈을 시중에 다 풀게 하려면은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한테 주면 된다니까. 아, 네. 네. 반찬 다 사 먹는다니까. 네. 난 노래방에 돈 쓸 일은 없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이 장덕천 비대위원님이 올리신 내용 중에 이게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이때 이제 부천시장직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죠. 부천시에 대한. 그래서 부천시 업종별 매출 비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면 서비스업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 네, 2019년 대비 2020년 이제 매출을 네. 보면은 코로나 전후죠. 네. 바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고 네. 노래방 같은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이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소들이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다지 이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유흥업소나 노래방이나 그러니까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업종들이 고용은 분명히 고용 창출은 꽤 커요. 이런 데가. 네. 그래서 이런 업체 이런 가게가 하나가 망한다 그러면은 또 맷집은 밥줄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대면 코로나에 의한 영향이 큰 거지. 절대 이 지역 상품권, 이 전 국민 지급을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또 그때 당시에 2020년에 우리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갔고 네. 2차부터는 선별로 한 차상위, 하위 88% 정도까지만 그렇죠. 차상위까지 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받아봤을 아니 더 나갔어. 그러니까는 상위 12%만 못 받았어요. 맞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위에 잘라가지고 주는 맞다. 그러니까 하도 전 국민 나오니까는 기재부에서도 약간 네. 쇼당을 받아줘가지고 네.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들은 주지 말자 하고서 상위 12% 끊어낸 거거든요. 네. 그거를 경기도는 굳이 주겠다고 막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가 이 12% 채워주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선전했잖아. 그런 다음에 그거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막 돈 이만큼만 더 있으면 된다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자,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를 막 그때 이제 뭐 최백은 교수 같은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야, 전 국민을 더 나눠주니까 이때가 소비가 카드 매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올라가지 않았냐. 막 그것도 우리도 짚었었죠. 당연히 짚었죠. 근데 이제 장덕천 시장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코시국 이제 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2020년 5월이었단 네. 말이죠. 총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때 확진자가 거의 제로로 수렴할 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복 소비 확 일어나던 시점에 이제 그 당연히 소비가 양쪽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사람들이 한 4개월 동안 돈을 못 썼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이재명이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죠. 이건 사기지. 예. 사기지. 사기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비교해. 근데 2차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다시 그렇죠. 거리 제한 강화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서 소비가 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못 돌아다녔어. 그렇습니다. 그때 막 가게 영어 뭐 9시 되면 다 나와야 되고. 그때 한 뭐 10시 정도 됐을까. 우리도 그때 녹음하는 예,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랬으니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밤에 할 때 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때려 넣는 겁니다. 근데 이원재도 지금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참 이상희 교수 얼마나 속되지 못했겠네요. 아, 그렇죠. 이런 소리를 자기 면전에서 대놓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반박을 해야 하니 그것도 근데 사실 2020년에 거의 다 드러난 건데. 그렇죠. 이걸 4년 지났다고 또 뭐 모를 줄 알아? 우리도 기억하는데 이상희 교수님이 모르시나?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이러면서 또 이원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13조를 또 풀면은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급을 하면은 어렵사리 잡혀지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가 오른 거를 도와주겠다고 돈을 나눠주는데 또 다시 물가 오르면은 이거 도토리표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원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는 현금을 나눠줘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풀어서 오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기꾼의 언어지 이거야말로. 같은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쪽으로 재정 지출을 늘린다거나 해도 물가는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나눠준다고 해서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도 그 FOMC처럼 이제 통화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제 기준금리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자 질답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이미 잡혔다. 네. 그래서 근원 물가라는 건 뭐냐 이러면서 뭐 농산물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을 이런 걸 뺀 거의 이제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물가로만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제 그 제품 가격에서 나타나는 생산비, 그러니까 인건비, 네네네, 생산 설비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대까지 지금 왔거든요. 2몇 프로, 2.4%인가?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2%대 상승은 이게 잡혔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뭐 오를 일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것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기자들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있고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는 아직 3.1%예요. 1% 상승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근데 근원 물가가 2.4%예요. 네. 그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와야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2% 언제 내려오나, 네. 2% 언제 내려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2.2%대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럼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기준금리 낮춰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 이제 대답이 이거야. 이제 근원 물가나 원래 소비자 물가가 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약간 차별화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괴리가 있죠. 네. 예,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소비자 물가는 지금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뭐 이런 또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전달보다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생산비,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 물가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 실제 소비자 물가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올라갔는데 이제 근원 물가는 제자리 걸음 2.2%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딱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심 못하지 당연히. 실제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말이 근원 물가라서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뭐 어느 게 더 우선한다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또 기간을 다시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기간을 두고 이게 잘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기준금리를 그렇죠. 네. 뭐 내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린다도 아니야. 내리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얘는 이원재 교수 그런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돈으로 우리가 통화량으로 신경 쓸 건 없다. 나머지는 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끼치는 거 없기 때문에 돈 더 풀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허위 사실급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급으로 네. KDI의 보고서를 왜곡했고, 네. 그다음에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물건 사고 파는데 물가는 소비자 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한 요소예요.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이루는 요소가 그런 물가랑 그런 물가 외에 물가가 있는 거야. 물가 요건이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런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물가 외에 다른 요소가 굉장히 지금 소비자 물가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뛰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소비자 물가도 더 이상 뭐 우리가 손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원재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됐으니까 13조 정도 풀어도 된다. 이상희 교수님 참 속도 좋으셔. 진짜 한 대 치고 싶었겠다. 한 대 나 같아도 한 대 쳤겠다. 씨발 방송 안 해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뭐 급이 맞는 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얘밖에 없지 뭐. 이런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토론을 그래도 이상희 교수님 하셨습니다.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그냥 욕이나 좀 해도 되지. 현피 뜰 거야 아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 더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은데 지금 일단 시간이 돼서 이원재 교수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네. 사실 그리고 앞서서 뭐 기본 용해인도 뭐 13조 원 정도 푼다고 해서 물가 오르는 거 아니다. 필요하면 막 2번 3번 줘도 된다. 미친 소리지. 예, 이것도 사실 거의 거짓이죠. 네.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겠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재정 지출 상황도 좀 얘기해 보고. 네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급하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